안녕하세요. 스윗샌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어설프게 어른이 되었다 라는 제목을 가진 책입니다. 이 책을 쓴 분은 93년생에 어줍잖게 어른이 됐다고 소개하는 저자인데요. 제가 오늘 소개하기로 결심한 이유는 저의 구독자분들 때문이에요. 제 채널에는 30, 40대 분들도 많으시지만 대부분은 50대, 60대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아마 90년대생의 자녀를 가진 분이 계시다면 혹은 요즘 MZ세대라고 하죠. 그런 MZ세대의 자녀를 둔 분들이 계시다면 내 자식 세대들은 혹은 나의 조카뻘 되는 세대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구나. 이런 점은 예나 지금이나 비슷하네 할 수도 있고 이런 점은 진짜 신세대답다. 정말 MZ세대답구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좀 세상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좀 확장된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소개하기로 결심을 하고 좀 약간 설레는 마음으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쭉 한번 읽어보면서 물론 저보다 나이가 조금 더 어린 분이시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부분은 공감이 가고 저의 20대 시절을 되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했고 그리고 또 저는 이제 결혼도 하고 아이도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주변에 이렇게 싱글 라이프를 사는 젊은 남자와 대화할 기회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신선하고 새로운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책 내용 전체 중에 부분 좀 발췌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어줍잖은 어른의 이야기. 어설프게 어른이 되었다. 김기수 산문집. 가나북스 출판. 프롤로그. 얼른 어른이 되고 싶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근사한 어른이 되고 싶었다. 일단 어른만 되고 나면 TV나 영화 속에 나오는 키 크고 잘생긴 형들처럼 멋진 어른이 될 것이라 믿었다. 근사한 집에 혼자 살며 멋들어진 차를 몰고 높은 빌딩으로 출근하는 그런 어른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 근거는 없었지만 나는 꼭 그렇게 될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내 기준에 멋지지 않은 평범한 어른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내가 하면 훨씬 나을 텐데. 처럼 가짜는 시건방도 떨었다. 어른이 되는데 큰 노력이 필요하진 않았다.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싸고 싶으면 쌌을 뿐인데 어느덧 사회가 인정하는 어른이 되었다. 더 이상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치 않게 됐고 원한다면 술, 담배도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어른이 되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어릴 때 생각했던 것만큼 근사하지가 않았다. 근사하기는커녕 어설프고 어리숙하기만 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서 그런 것이라 생각했었다. 이제 막 성인이 됐으니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면 내가 생각했던 멋진 어른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주어진 삶의 매 순간 최선을 다했다. 누군가는 그게 최선이었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으나 내 딴에는 그게 최선이었다. 하지만 나의 최선에도 불구하고 멋진 어른이 되는 일은 요원했다. 이미 사회적, 생물학적 어른이 됐음에도 나의 생활은 여전히 부족하고 가난하며 무엇보다 어설프다. 어릴 적 바랐던 영화 속 멋진 어른의 모습은 내 것이 아니었고 흉내를 내기에 급급한 어설픈 어른의 모습이 나의 것이었다. 어른이 된다는 건 낭만보다는 현실적인 이야기에 가까웠다. 폼나고 럭셔리한 이야기가 아니라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이야기였다. 매일매일 마주하는 일상에 어른으로서의 삶이 녹아 있었고 그 일상을 소화해내는 게 어른인 것 같았다. 어른이 되면 특별한 삶을 살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보통의 평범한 삶을 살게 되고 그 실망감에도 불구하고
나의 일상을 꿋꿋하게 살아가는 게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이 모진 과정을 어설프게 어른이 돼버린 모든 존재들이 겪어냈고 또 겪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그 모든 어설픈 어른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싶었다. 누구나 어른이 된 일상에서 겪을 법한 이야기들을 전하며 당신만 이 매몰차고 외로운 과정을 겪는 것이 아니라는 동질감을 전하고 싶었다. 어릴 적 생각했던 것보다 멋지지 않은 어른의 삶을 살게 됐으나 그건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 역시도, 아니 어쩌면 우리 모두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라 말하고 싶었다. 이것은 어설프게 어른이 된 나의 이야기이다. 이것은 어설프게 어른이 된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다. 이해할 수 없던 말과 행동을 이해하게 된다. 어릴 땐 이해할 수 없는 게 참 많았다. 공부가 가장 쉽다는 중학교 담임 선생님의 말과 어떻게든 더 가르치려 드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고 본인이 이별을 통보했음에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누나를 이해할 수 없었으며 모든 좋은 것들을 뒤로하고 스스로 명을 달리하는 유명인들을 이해할 수 없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게 많았고 공감할 수 있는 것보다는 공감할 수 없는 게 많았다. 가끔은 내가 모르는 것, 그래서 공감할 수 없는 것들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도 했었다. 이름도 모르는 회사에서 일하는 누군가의 능력을 의심하기도 했고 자기 관리에 실패한 듯 보이는 어느 중년 아저씨를 보며 나는 절대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생각도 했었고 한때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과 멀어질 대로 멀어졌다고 말하는 어른의 이야기를 듣고는 의리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데는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모종의 특권의식 같은 게 있었고 내가 하면 더 나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었다. 나이를 먹으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다.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니 해야 하는 것들도 많아졌다. 권리와 책임이 낮과 밤처럼 해와 달처럼 그리고 동전의 양면처럼 주어졌다. 권리와 책임은 양쪽에서 나를 압박해오며 내가 이해할 수 없었던 것들을 강제로 이해시키고 공감할 수 없었던 것들을 강제로 공감하게끔 한다. 내가 부탁한 적 없으니 분명 강제가 맞을 것이다. 이해할 수 없었고 공감할 수 없어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도 했던 많은 것들에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공부가 가장 쉽다고 말했던 중학교 담임 선생님의 말을 이제는 이해할 수가 있고 자신은 멈춰서 있을지라도 자식은 어떻게든 앞으로 나가게끔 하려는 부모의 마음도 이해가 된다. 본인이 결혼을 거부한 채로 이별을 고했으면서도 그렇게 서럽게 울던 8년 전의 누나의 심정이 이해가 되고 좋은 사람을 만나 100년 가약을 맺는 것이 삶의 거대한 축복임을 말했던 외삼촌의 말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다. 배도 나오고 머리숱도 적고 스타일도 촌스러워서 절대 저렇게 되지는 말아야지 생각했던 수많은 중년의 남성들이 실은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이제는 얼핏 알 것 같다. 그리고 맨손으로 가정을 일궈내고 자식의 고등교육까지 책임지는 우리들의 부모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해낸 것인지, 얼마나 어려운 일을 해낸 것인지 직감할 수 있게 됐다. 저 뒤 먼발치에서 상상했던 나의 20대는 사실 내가 실제로 살아온 20대와 그 모습이 달랐다. 나는 그렇지 않을 것, 내가 하면 나을 것이라는 특권의식과 자신감은 나 역시 다르지 않음, 나도 할 수 있을까? 라는 인정과 의문으로 바뀌어간다. 특권과 자신감이 인정과 의문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나는 지금껏 이해할 수 없었던 많은 일과 공감할 수 없었던 사람들의 행동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게 된 것이다. 건방지게도 손가락질했던 사람들과
무시했던 사람들, 그리고 눈물 한가득 얼굴로 나를 떠나간 이를 이해하고 공감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어른이 된 나는 그들에게 괜스레 미안해진 것이다. 결혼의 이유. 너는 나중에 커서 누구랑 결혼할 거야? 어린 시절 어른들은 큰 기대 없이 이런 질문들을 물어왔는데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정도의 질문으로 어느 정도 친밀감을 형성한 어른들이 주로 그런 질문을 물어왔다. 나는 여느 아이와 같이 엄마 같은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었다. 내가 기억하는 한 내 삶에서 최초로 결혼과 접점이 생겼을 때는 바로 저 순간이었다. 남녀의 만남과 인연을 소재로 한 소설, 드라마, 그리고 영화의 해피엔딩은 결혼이었다. 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사랑의 힘으로 극복한 남녀의 사랑은 결혼을 잇는 달이었고, 그런 류의 소설, 드라마, 영화에 노출되며 자란 나에게 결혼은 자연스럽게 사랑의 결실로 자리매김했다.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약속하는 것. 내 어머니 아버지의 결혼도, 삼촌과 작은엄마의 결혼도 이 개념 위에서 이해됐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을 한 것이라고 이해했었다. 연애라는 걸 하면서 결혼을 흉내내기도 했었다. 배우자에게 쓸 법한 호칭들을 쓰며 애정을 과시했었다. 그녀와 꼭 결혼을 해야겠다는 거창한 다짐 따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녀에 대한 나의 감정이 결혼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연장선 어딘가에 서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혼을 흉내낸다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감정이 커지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면 자연히 결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하나 둘 결혼을 생각하고 누군가는 실제로 결혼을 하는 나이가 되면서 결혼은 사랑의 결실과 동의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대학 친구 중 누군가가 나는 서울에 아파트 한 채는 해올 수 있는 남자랑 결혼할 거야 라고 말했을 때 나는 그녀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사는 일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촌놈과 3년간 연애 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와의 연애를 여기저기 자랑하던 그녀에게 아이러니하게도 결혼은 그와 함께 그리는 것이 아닌 것 같았다. 비단 그녀만의 일은 아니었다. 어릴 때부터 키워왔던 결혼에 대한 관점과 달리 결혼은 더 다채로운 관점에서 언급되고 있었다. 그리고 때로는 결혼을 논하는데 사랑은 전혀 언급되지 않기도 했었다. 결혼은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 여러 의미를 가질 수 있었다. 누군가에게 결혼이란 신분의 상승이었고 누군가에게 결혼이란 새로운 밥줄이자 안전한 미래였다. 누군가에게 결혼은 의도치 않게 뱃속에 생긴 아이의 결과였고 누군가에게 결혼은 부모가 점 찍어준 상대와의 접점이었고 누군가에게 결혼은 상대의 매력이 아닌 상대의 부모가 가진 매력으로 가능한 것이었고 또 누군가에게 결혼은 오랜 시간을 함께한 연인과 맺어야만 하는 의무이자 의리였다. 결혼에 대해 가지고 있는 관념에 따라 그들이 선택하는 배우자의 모습과 특징은 각양각색이었고 결혼의 달이라고 생각했던 사랑은 차후에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했었다. 결혼의 법적 정의는 하나이지만 이것을 받아들이는 개인들이 결혼에 부여하는 의미는 다양하다. 사람을 등급으로 나누어 상대를 찾아주는 결혼 업체들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지금, 나는 결혼 소식을 알리는 지인에게서 사랑의 결실로서의 결혼을 기대하지 않기로 했다. 명확했던 결혼을 하는 이유가 시간이 갈수록 희미해진다. 결혼을 떠받드는 것이 사랑이 아닐 수도 있음을 알게 되고 그 사실이 사람들에게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어른이 되었다. 나는 어떤 결실로서의 결혼을 바라는가를 고민하는 어른이 되었다. 콤플렉스는 정면으로 마주할 때까지만 콤플렉스다.
다른 사람에게 절대 알리고 싶지 않은 콤플렉스나 상처가 있다. 왜 그런 콤플렉스가 생겼는지, 그게 정말 상처를 받을 만한 상황이었는지에 대한 고민에 앞서 일단은 무작정 숨기고 싶은 이야기들이다. 누군가 알게 된다면 내가 나를 잃을 것 같고 스스로가 너무나 작은 존재가 되어버릴 것만 같아서 누군가 묻기 전에 내 쪽에서 먼저 접근을 쳐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 아버지의 빈자리가 그랬다. 눈 내리던 어느 겨울, 아버지가 우리 가족의 곁을 떠나셨다. 나는 담임선생님께 양해를 구하여 아버지의 부고로 결석한다는 사실을 친구들이 모르게 해달라고 했다. 숨기고 싶었다. 왜냐고 물어온다면 지금도 논리적으로 설득할 자신이 없지만 그 당시에는 숨기고 싶었다. 그때부터 꼬박 15년 이상을 그래왔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다가 아버지 얘기가 나올 때면 내 쪽에서 먼저 화제를 돌렸다. 아마 눈치 빠른 이들은 벌써 알아차렸으리라. 그 기간 동안 아버지의 부재가 주는 콤플렉스와 상처는 강화됐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는 표면적 사건 뒤에 숨겨진 몇 가지 의미들이 또 다른 콤플렉스와 상처가 돼서 나에게 박혔다. 그건 때론 열등감으로, 때론 낮은 자존감으로, 그리고 때로는 자격지심으로 나타났었다. 물론 내색하지 않았고 누군가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지도 않았다. 심지어 가족에게도 숨기려고 노력했었다. 그땐 그래야만 할 것 같았다. 나는 겉으론 아닌 척 하면서도 속으로는 상처를 어루어 만지며 나만의 성을 지었다. 시간이 흘러 그 콤플렉스와 상처도 나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요소가 됐다. 나라는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요소가 된 것이다. 더 많은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고 더 많은 자리에 놓임으로써 나를 명확히 설명하고 이해시켜야만 하는 상황이 늘어갔다. 그리고 언젠가 더 이상 내 콤플렉스나 상처를 언급하지 않고는 나를 설명하는 일이 불가능하고 그게 불가능해진다면 함께하고 싶은 누군가를 놓칠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됐다. 더 고차원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 진실한 나의 모습을 보여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 깊은 곳에 숨겨진 이야기를 꺼낼 수밖에 없었다. 함께하고 싶은 이와 크게 다툰 날, 어쩌면 더 이상의 관계 진전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게 피부에 느껴진 날, 이 사람과 헤어지는 일을 상상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속으로 연신 고개만 저었던 날, 나는 나를 오롯이 설명해야만 했다. 늘 멋지고 바람직한 모습만을 보여주고 싶었지만 그날 그 순간만큼은 삐뚤어지고 구겨진 내 솔직한 마음과 생각도 털어내야만 했다. 차마 눈을 마주치고는 전할 용기가 없어서 땅에 두 눈을 고정한 채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를 시작했다. 내 손때만 새카맣게 묻은 상처에 대한 이야기. 정리가 되지도 않은 날 것 그대로의 이야기가 이 관계를 지켜줄 것이라는 판단은 없었다. 다만 그래야 한다고 느끼고 있을 뿐이었다. 너무도 못난 내 모습. 하지만 어쩔 수 없이도 나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인 그 모습을 토해냈다. 자격지심, 열등감, 낮은 자존감, 그리고 그걸 숨기기 위해 했던 나의 구차한 노력까지도 깨끗하게 털어냈다. 내가 원하는 내가 되기 위해선 반드시 숨겨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내 그림자들과 부풀려진 말들 뒤에 꼭꼭 숨겨두었던 두려움과 조바심을 전했다. 눈은 여전히 땅을 보고 있었고 나는 마치 독백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후련했다. 누군가 알아차릴까 혼자 끙끙거렸던 그 장고의 시간이 무색할 만큼 시원했다. 못난 생각을 뱉어냈지만 내가 정말 못났다는 1차원적인 생각이 들기보다는 나에게 너무나 높아 보였던 솔직함이라는 벽을 허물어낸 것 같아서 오히려 뭔가 달성한 느낌이었다. 이제야 솔직한 나를 드러냈다. 모난 곳을 가리기 위해 부지런히 분칠을 하던 나를 밀어내고 날 것 그대로의 모습으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섰다. 나에게 덕지덕지 붙어있는 콤플렉스와 상처를 하나도 숨기지 않은 채로. 그녀는 내 손을 잡아주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이유 있는 침묵과 의미 있는 정막이 이어졌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든 나는 가장 숨기고 싶은 나의 모습과 정면으로 마주했다. 어릴 적 내 몸에 뿌리를 내린 녀석들이었다. 그들과 마주 섰을 때 그건 내가 숨겨야 할 추함이 아니라 내가 끌어안아야 할 삶의 일부라는 걸 알았다. 그건 더 이상의 콤플렉스와 상처가 아닌 진실과 진심이 됐다. 그리고 진실과 진심으로 나를 보였을 때 함께하고 싶은 이의 손을 다시 잡을 수 있었다. 나는 또 하나의 장막을 넘어 한 계단을 오른 느낌이다. 어쩌면 콤플렉스와 상처는 내가 묵히고 숨길 때까지만 콤플렉스와 상처일지도 모르겠다. 콤플렉스와 상처는 정면으로 마주하게 될 때 비로소 허물어지고 치유된다. 지금까지 김기수 작가님의 첫 산문집 어설프게 어른이 되었다의 일부를 낭독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